한밤중 죽은 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기어나온 시체가 복수를 속삭이죠. 벽 속에 갇힌 검은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고 지하 납골당에서는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고 붉은 죽음의 가면이 무도회를 지배하죠. 19세기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로 세상을 사로잡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 그는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고 공포문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1849년 이 작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의 진상이 그가 쓴 그 어떤 미스터리보다 풀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볼티모어 선술집 계단. 1849년 10월 초순의 차가운 아침입니다. 한 남성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평소 입던 깔끔한 복장은 온데간데 없고 낡아빠진 행색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입술 사이로 희미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레이놀즈. 나흘의 시간이 흐른 뒤 병원 침대 위에서 그의 생명이 꺼져갑니다.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로 말이죠. 갈가마귀의 시인이자 모르그가의 살인의 저자, 문학계의 전설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망 경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발견 직전 6일간의 행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본인 소유가 아닌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여전히 암흑 속입니다. 170년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진 이 사건,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809년 1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배우 집안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비극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었죠. 돌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뒤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다 세상을 떠났죠. 겨우 3살의 고아가 된 겁니다. 리치먼드의 상인 존 앨런이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재산가였던 앨런은 아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지만 둘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앨런은 상업 후계자를 원했지만 소녀는 시와 문학에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요. 둘의 관계는 평생 얼음장 같았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재학 시절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족한 학비를 메우려 카드판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빚더미만 쌓인 채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군대에 몸을 담았다가 웨스트 포인트로 진학했으나 계속되는 양아버지와의 충돌로 의도적으로 징계를 받아 쫓겨났습니다. 자유를 택한 거죠. 1830년대 중반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겨우 13살이었던 친척 소녀 버지니아 클램과 혼인을 선언한 겁니다. 시대적 관습을 고려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죠. 놀랍게도 이 결합은 진심 어린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평생 그의 영혼의 반쪽이 되었죠. 그 후 그는 여러 문예지에서 편집 업무를 맡으며 펜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선 비평으로 문단의 이름을 알렸고 창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1841년 문학사의 판도를 바꾼 작품이 탄생합니다. 모르그가의 살인이었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탐정이 논리적 추론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선보인 겁니다. 작품 속 탐정 뒤팽은 훗날 코난 도일의 홈즈에게 영감을 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추리 장르 그 자체를 창조한 셈이죠. 공포 작품에서도 혁신을 이뤘습니다. 어셔가의 몰락은 퇴폐와 광기를, 검은 고양이는 죄책감이 불러오는 환청을, 고자질하는 심장은 살인자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암호 해독을 소재로 한 황금벌레는 독자들에게 지적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1845년 발표된 시 갈가마귀는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네버모어라는 반복구는 전국적 유행어가 되었고 포는 비로소 대중적 명성을 얻었죠. 그러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작품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늘 궁핍했다는 사실이죠. 갈가마귀 원고료가 고작 $9였으니까요. 1847년 인생 최대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내 버지니아가 폐질환으로 숨진 겁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다시 되풀이되는 순간이었죠. 알코올 의존도가 위험 수위로 치솟았습니다. 원래 주량이 약했던 그는 소량만 마셔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환각과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1849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마음을 주었던 여인 사라 미라 로이스터를 제외한 거죠. 리치먼드에서 강연 활동을 펼치며 금주를 약속하고 재기를 꿈꿨습니다. 9월 말 중요한 의뢰를 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거주 피아노 제조업자 존 사우드가 자작 시집 편집을 맡긴 거죠. 보수는 통상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뉴욕으로 향해 약혼녀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죠.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9월 27일 아침 출발 전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카터 박사는 건강관리를 신신당부했고 특히 음주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죠. 폰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타인이 억지로 먹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실수로 박사의 지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말라카 지팡이 한 자루, 이게 나중에 핵심 증거물이 될 줄은 그때 몰랐겠죠. 저녁 무렵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증언하길 그날 폰은 매우 들뜬 상태였다고 하죠. 앞으로 받을 거액의 보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일 처리 후 사라와의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유쾌하게 웃으며 항구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야간 선편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친구들이 지켜봤죠. 손을 흔들며 볼티모어 경유 필라델피아행을 외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포를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배는 정각에 출항했고 이 길 아침 볼티모어 부두에 닿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약 일주일간 그의 발자취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미스터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10월 3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볼티모어입니다. 시의회 선거일이기도 했죠. 인쇄업에 종사하던 조세프 워커는 투표장으로 쓰이는 라이언 선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너스 홀 지역이었는데 범죄가 잦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입구 계단에 기이한 모습의 인물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복장의 그 사람은 의식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워커가 유심히 살피니 놀랍게도 유명 문인 에드거 앨런 포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검은 정장이 아니라 누더기 수준의 회색 복장이었습니다. 찢어진 바지, 때 묻은 셔츠, 허름한 밀짚 모자까지 쓰고 있었죠. 발에 신은 구두도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이상한 점은 이렇게 형편없는 차림새에도 리치먼드에서 잘못 가져온 박사의 지팡이는 단단히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머니엔 방 열쇠도 있었고요. 반면 출발 시 소지했던 현금은 모조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워커가 정신을 차리라며 그에게 지인 연락처를 물었을 때 폰은 희미하게 조세프 스노드그레스라는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잡지 편집자이자 의사였던 그의 오랜 친구였죠. 워커는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라이언 선술집 거너스 홀 4번 구역에 몸 상태가 심각한 신사분이 계십니다. 에드거 앨런 포라 하시며 극심한 고통 중이십니다. 즉각 도움이 필요합니다. 달려온 스노드그레스는 포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혼미한 상태였으니까요. 스노드그레스는 포의 옷차림을 세세히 기록해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수수께끼였죠. 항상 어두운 색상의 단정한 옷을 고집하던 그의 스타일과는 천양지차였으니까요. 포의 친척 헨리 헤링과 함께 워싱턴 의과대학 병원으로 급송했습니다. 당시 알코올로 인한 응급 환자를 다루는 특별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죠. 담당 의사 존 모란의 기록에 따르면 도착 당시 극심한 괴로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검은 형체들이 방 안을 배회하는 듯 보였다는데 심각한 환각 증세였던 거죠.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계속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의료진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만 쏟아냈습니다. 때로는 허공을 향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였죠.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소식을 듣고 온 사촌 닐슨 포마저 면회가 차단되었습니다. 첫날 밤 극심한 떨림과 환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알코올 금단 반응으로 추정했으나 증상의 심각도는 단순 음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죠. 의식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튿날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죠. 대신 내게는 죽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흘째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이 급상승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죠. 때때로 신이여 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모란 박사는 특이한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포가 수분 섭취를 거부했다는 거죠. 갈증을 호소했으나 물을 입에 가져가려 할 때마다 경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증상이 훗날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10월 7일 일요일 새벽 5시 나흘간의 투병 끝에 에드거 앨런 포는 주여 불쌍한 내 영혼을 도우소서라는 말을 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한 채였죠. 여기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식 사인 진단서가 소실된 겁니다. 병원 의료 기록 대부분도 사라졌고 모란 박사의 구술만이 유일한 1차 자료로 남았죠. 문제는 모란의 증언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알코올 중독을 지목했다가 나중에는 뇌병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죠. 당시 언론은 뇌염증 혹은 뇌우려를 사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명확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증상 묘사에 가까웠죠. 장례는 사망 다음 날인 10월 8일 월요일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고작 8명, 의식 시간은 3분 남짓이었습니다. 미국 문학사의 거인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리치몬드 출발 후 볼티모어 투표소 발견까지 약 1주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가장 유명한 가설은 쿠핀입니다. 19세기 볼티모어의 선거는 부정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아예 선거에 개입할 정도였으니까요. 쿠피란 무엇일까요? 갱단이 사람들을 납치해 방이나 지하실에 가둔 뒤 강제로 술이나 약물을 투여하고 의복을 교체한 후 여러 투표소를 돌며 특정 후보에게 반복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수법입니다. 옷을 바꿔 입히는 이유는 동일인의 중복 투표를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한 사람이 하루 10차례 이상 투표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쿠핑 조직은 대개 선거 수일 전부터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외지인이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렸죠. 감금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강요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시킨 후 선거 당일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명으로 여러 투표소를 순회시켰던 겁니다. 포가 발견된 장소가 투표소로 사용 중이던 선술집 앞이었고 타인의 낡은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가설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포는 본래 주량이 극히 약했습니다. 소량만 마셔도 쉽게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죠. 만약 갱단이 강제로 술을 먹였다면 그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계속 외쳤던 레이놀즈라는 이름입니다. 쿠핑 과정에서 사용된 가짜 신원일 가능성이 제기되죠. 반면 이 이론의 약점도 있습니다. 포는 당시에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요. 갈가마기의 작가로 상당수가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쿠핑에 활용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죠. 두 번째 가설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포는 평생 알코올과 투쟁했습니다. 특히 아내 사망 이후 심각한 알코올 문제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완전히 잃고 며칠씩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849년 들어 금주 서약을 하고 술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다시 손을 대는 가능성이 있죠. 담당 의사 스노드그레스도 포가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 증상을 나타냈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 이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포를 발견한 워커와 스노드그레스 모두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니까요. 물론 며칠이 지났다면 냄새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면 다른 징후들이 보였을 겁니다. 모란 박사도 나중에 진단을 수정했죠. 알코올성 선망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앓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광견병입니다. 1996년 메릴랜드 의대의 베니타스 박사가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포의 증상이 광견병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주장이었죠. 광견병의 특징적 증상들을 살펴보면 수분 공포증, 환각과 창난,
공격적 태도와 초조함, 의식 명료기와 혼미기의 교차, 과다한 발안과 타액 분비, 최종적으로 혼수와 사망. 이것은 모란 박사가 남긴 포의 증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특히 모란은 포의 수분 거부 반응을 명확히 기록했죠. 목마름을 호소했으나 물을 입에 가져가려 할 때마다 경련을 보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광견병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광견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감염 후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는 동물 애호가였고 고양이를 길렀죠. 어디선가 광견병 감염 동물에게 물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견병 환자는 대개 극심한 통증과 불안을 동반하는데 포는 가끔 차분한 순간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포가 동물에게 물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뇌종양 또는 뇌질환입니다. 포는 평생 두통과 현기증으로 고생했고 말년에는 이런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뇌종양은 성격 변화, 환각, 발작,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1875년 유해 이장시관을 열었을 때 입회자들이 뇌가 단단한 덩어리로 남아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통 뇌 조직은 빠르게 부패하는데 포의 경우는 달랐던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뇌종양이나 석회화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 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관찰자들이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고 뇌로 착각한 것이 실제로는 다른 물질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설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볼티모어는 급속한 도시화로 치안이 매우 불안정했고 혼자 다니는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포가 필라델피아행 기차를 타기 전 불운하게 강도를 만나 심한 구타를 당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두부에 심각한 외상을 입어 며칠간 기억을 잃고 방황하다 결국 사망했다는 추론입니다. 이 설명은 며칠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와 금전이 사라진 점은 설명할 수 있으나 옷이 바뀐 이유는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은 당뇨병 관련입니다. 포의 증상 일부는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유사합니다. 의식 장애, 탈수, 고열 등이 해당되죠. 당시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음모론적인 가설입니다. 사촌 닐슨 포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죠. 포 사망 수일 후 닐슨은 고모이자 장모인 마리아 클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포의 마지막 일주일을 추적해봤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고 적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뒤 포의 전기 작가 루퍼스 그리스월드에게는 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며 곧 상세 내용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닐슨이 죽을 때까지 그는 포의 죽음에 관해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닐슨이 포가 병원에 있을 때 서둘러 왔으면서도 클렘에게는 포가 볼티모어에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포의 죽음에 관해 자신만 안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상하게도 포는 볼티모어에 사는 사촌 닐슨이 아니라 스노드그레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촌을 부를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닐슨이 포를 쿠핑 조직에 넘겼거나 금전 요청을 거절한 뒤 술집에서 쓰러진 걸 알고도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쿠핑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도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논란을 피하려고 구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흥미롭게도 닐슨은 죄책감에서인지 포를 위해 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묘비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가 실수로 묘비를 깨뜨리는 바람에 포의 무덤은 오랫동안 간단한 표지석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죠. 2007년 메릴랜드 대학 의대 전문가 패널이 포의 사례를 재검토했습니다. 여러 이론을 검토한 결과 가장 유력한 진단은 광견병이라고 결론지었죠. 반면 2014년 다른 전문가들은 알코올 금단 증상과 뇌혈관 질환의 복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인플루엔자, 콜레라 같은 전염병 등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포의 죽음은 170년 넘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미스터리를 쓴 작가가 자신의 죽음으로
가장 완벽한 미스터리를 만들어낸 셈이죠. 흥미로운 건 포 자신이 생전에 예언적인 글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1847년 작품 율리카에서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은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내다본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1849년 초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죽음보다 나쁜 건 없지만 어쩌면 죽음이 나를 구원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포의 죽음 이후 그의 문학적 유산은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과 보들레르가 그를 극찬하며 유럽 전역의 작품이 알려지게 되었죠. 볼티모어 웨스트민스터 홀의 포 무덤에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에드거 앨런 포, 공포와 미스터리의 대가는 자신의 죽음으로 가장 완벽한 미스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과연 포는 어떻게 생을 마감한 걸까요? 선거 부정으로 인한 납치와 구타 때문이었을까요? 사촌이 연루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광견병이나 뇌질환, 단순한 과음 때문이었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볼티모어의 어두운 밤 속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에드거 앨런 포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괴기한 소설만큼이나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공포와 미스터리의 대가답게 자신의 죽음마저도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긴 셈이죠.